저는 좀 1985년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85년부터 좀 됐죠. 한 30여 년. 85년도부터 이제 선교 단체에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농촌에 농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렵고 가난한 농촌에 교회 없는데 특별히 그런 데 들어가서 전도하고 하다가 교회를 처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농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돼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대상으로 혹시 그 헤비타트 분들이라 들어봤어요? 예, 그 이제 진주 지부를 제가 시작을 하고 또 우리 진주에서 집을 여러 채 많이 지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 위해서 이걸 좀 관리해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평생에 농촌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도시나 딴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평생을 농촌에만 이제 살고 사는 걸 제가 기쁘게 생각했고 그 농촌에 있으면서 농촌을 살리려고 그러면 농촌을 살리는 인재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때는 농대생들을 길러서 좋은 농민으로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신학대학에 신학생들이 주로 농촌 쪽으로 오잖아요. 그 책 위에 까인가? 가방. 오케이. 그래서 그 농부의 그 신학교의 목회자들 후보생들을 또 좀 농촌 쪽으로 오래 대신해서 농촌 교육자로 좀 준비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일들을 좀 부분적으로 젊은 때 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와 아시아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촌을 어떻게 하면 좀 참 예수님 이름으로 살려볼까 이게 좀 평생의 과제였고 이제 그걸 농촌 교회 중심으로 살리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농촌과 농촌 교회와 협력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마을에 와서는 여러 우리가 좁게 댕겼어요. 우리가 이제 집도 없고 뭐 절도 없고 땅도 없으니까 어느 것이시 그건 열심히 하다가 좁게가 땡기도 살기도 하고 또 좁게가 땡기도 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살아서 이제 이런 뭐랄까 땅과 집이 없는 서름들도 조금은 알죠. 다 이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인도였고 또 아주 극단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환경인데도 그걸 기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젊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큰 힘이 되고 우리가 먼저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난한 사람 마음도 알고 그들을 도움을 전하냐. 아마 이런 걸 우리도 모르게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1년도에 농촌의 폐가를 개조를 조그만 걸 해가지고 공동체를 시작했어요. 91년도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주위의 후배들 또 뭐 마을에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제 교회 개척 사역도 하고 농촌 교회 지원을 많이 했어요. 농촌 이번에 이 단체를 만들어서 농촌 교회를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를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가난하고 오갈데 없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게 공동체 특징입니다. 희한하게. 그리고 화경 교회는 사람들이 안 가요.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희한하게 어떻게 알고 오는지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들이 연결이 돼요. 물론 우리가 뭐 주제는 때 우리가 뭐 그런 사람 찾아다니면서 뭐 오라가는 얘기는 안 했죠. 그러나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런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같이 밥 먹고 같이 방 나눠 쓰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삶을 좀 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분들의 어떤 마음들과 이분들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들,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뒤늦게 깨달은 거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다. 라는 이 말씀들을 점점점 조금씩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결론은 우리 목사님께서 좀 지역 안동센터나 어려운 분들 위해 살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가난한 자와 가난을 이해하거나 섬기지 않는다는 그런 진짜 기독교가 아니다. 결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내치고 가난을 모르게 되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 심지어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기지 않고 가난을 모르는데 천국에 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우리 마음 자체가 가난해야 천국에 가거든. 우리 마음이 가난하단 말은 마음만 가난하면 된다? 아니죠. 우리 삶 전체가 가난한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구원과 선교와 교회의 진정한 모든 사람들이 가난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이게 이제 진정한 가난의 비밀인데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걸 다 놓쳤거든요. 다들 편하게 살고 부자 되고 그냥 똘똘하게 살고 뭐 그냥 인간적으로 이게 기독교인 줄 아는 천만이에요. 그거는 겉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의 첫 말씀이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왔다라고 아이러나 말씀했거든. 그것처럼 그래서 이걸 저희 민들레 공동체는 이 어떤 부르심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선교적인 활동도 바로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하는 이유도 그럽니다. 요즘 학교는 애들이 우리나라 부모들이 못 먹고 사는 부모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고 괜찮지만 애들이 정말 어려운 애들이 많아요. 한번 뭐 이렇게 애가 없다. 요 밑에 다리 밑에 가보면 자살해 죽는다고 뭐 팔에다 칼 끓고 있는 애도 있고 뭐 어떤 애들은 막 정신병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있고 뭐 우울증은 기본이고 ADHD 무슨 뭐 틱 장애 하여튼 지금 신경 정신적인 고통들이 말할 수 없어요. 청년들이 또 이제 아이들이 막 중독도 있고 게임도 있으니까 할 수 없죠. 이게 이제 그 아이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어른들과 이 삶 체계 자체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런 문화 속을 들어가 버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래서 구원받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교회 가기는 굉장히 쉬운데 진짜 구원받기는 어려운 시대가 지금 시대가 있는 믿어요. 왜? 정말 그 중심을 지키고 바로 주님을 따르려고 그러면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제대로 할 데가 없어. 눈만 펴면 온갖 좋은 거. 옛날에는 자기 좋은 것 하나 그 일순간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실험하잖아요.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14년을 막 종처럼 노동했는데 요즘은 말씀만 눌리고 하면 쾌락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거든. 손쉽게 쾌락을 얻을 수 있거든. 이 사람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다 이제 그냥 즐거움들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다 병자들이 다 되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인생의 진정한 가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살려버려줍니다. 다 사는데 젊은이들 더 그래. 이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때예요. 정말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한 삶은 도시는 안 된다.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도시는 물론 뭐 도시도 전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생활 양식으로서 도시는 아니다. 농촌에서 정직하게 농사 짓고 땀 흘리고 우리가 농사 지은 걸로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이기고 함께 또 어렵고 춥고 배고프지만 크게 살아가고 이런 삶들을 살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가 선택한 삶은 이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믿음과 손과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가 돼요. 이런 어떤 진정한 삶들이 분명히 가능한 게 그래서 이런 농촌 삶이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대부분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물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도시의 인구가 좀 더 늘었어요. 옛날에는 도시가 한 절반, 농촌이 절반인데 하도 도시화가 되니까 도시가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었죠. 그러나
농촌의 한 70, 80%, 80, 90% 사람은 여전히 아시아 아프리카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타켓에는 바로 이런 가난한 농촌의 분들을 어떻게 생길 거냐? 이게 우리의 주관심사입니다. 여기 농사도 짓고 양계도 하고 마을개혁 베이커리도 하고 우리 법인은 또 대한기술센터라고 해서 국제개발이나 환경운동도 하고 뭐 이것도 학교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어떻게 하면 농촌의 빈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승리하는 어떤 근거가 되어볼까.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의 도입니다. 지금도 어저께 탄자니아에서 여자분이 한 분 왔는데 매년 전반기 3개월, 후반기 3개월 아프리카 아시아 쪽에서 목사님들과 선교사와 지도자들이 와요. 3개월 동안. 와가 여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민들레 대학, 지역사회 개발 과정이라고 해서 자연농업이나 지역사회 개발이나 공동체로 사는 법들을 여기서 실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하면서 같이 일도 하면서 하루에 절반은 공부하고 절반은 실제로 노동하고 직접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이 괜찮은 것 같고요. 올해는 탄자니아, 필리핀, 인도, 그리고 후반기에는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쪽 사람들이 옵니다. 오면 한 10명 내외로 여기서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농촌에서 빈곤을 이기고 한 나라를 증거하는 것인지를 계속 같이 연구하고 실험하고 삶을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들의 공동체 삶이 우리만 그냥 먹고 살고 급급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와 이런 쪽에 우리 삶이 좀 가능하면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델까지는 아니라도 뭔가에서 이런 삶을 사는 하나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는데 다행히 여러 나라에서 참 그런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보고 또 배우려고 하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 사람들을 나누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실험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뭐 적당한 수익이 그렇게 안정되게 있는 건 아닙니다. 농사 조금 하고 뭐 양계 조금 하는 게 뭐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여기서 산업을 일으키고 또 건전한 경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좀 사람답게 살아가는 문제를 만들까.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실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국내 이런 사역까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는 이 인근의 농촌교회, 농촌의 사역을 많이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쪽에도 우리의 사역이 좀 확장을 많이 되는데 캄보디아에 지금 선교사가 이사학교라고 우리보다 큰 규모의 이미 공동체와 선교단체 일가습니다. 거기에서 인기의 선교사가 24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인도 히말라야 쪽에 우리가 한 25년째 올해 만 25년 그렇게 또 히말라야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신학교 운영도 하고 이제 비즈니스 공연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들의 빈곤을 이기는 프로그램도 지원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마다가스카르하고 여러 나라도 부분적으로 또 지원을 하고 어쨌든 우리 경험을 아시아 아프리카에 나누자. 이게 이제 선교적인 공동체로서의 우리는 목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교육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민들레 대안을 그렇지만 좀 전에 말했던 아시아 아프리카의 지도자를 위한 또 우리는 민들레 대안이라고 부르는 우리끼리 이런 지도자를 위한 또 공경 과정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고 우리 질문을 좀 뭐 궁금한 게 뭐든지 좀 더 하시면. 목사님 91년부터 시작을 공동체를 시작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대안이 농촌 공동체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마음에 가지셨으니까 그걸 어려운 길을 어떻게 보면 선택하셨을 건데 그냥 목회하셔도 되고 그냥 뭐 교회도 많이 개척하셨고 근데 왜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저는 사실은 원래 공부는 저는 이제 농업 쪽으로 했습니다. 농업과 농업 교육을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 뒤에 신학교를 했습니다. 아시아연합 신학교 MD까지 했고 충분히 제가 안수를 받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학교 하기 전부터는 우리 교회를 많이 세우고 네. 또 많은 목회자들을 실제로 또 협력하고 가르치기도 했고 네. 또 그 이후에 저는 또 아시아연합 신학대학이나 부산 장신대나 또 서울신대 이런 신학교 쪽에 또 목회자 신학교를 위해서 10년간은 또 제가 강의를 또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뭐랄까 목사로서 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저로서는 계속 마음의 부담이 됐어요. 물론 뭐 저 지향상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네. 그 이름이 내기 쉽다는 것도 조금 있을 것 같아. 조금 있지만 그러나 목사가 되든 안 되든 이미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특별히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물론 많은 요청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안 좋습니다. 뭐 하는데 근데 저로서는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보다는 저로서는 마땅치 않다. 지금 이렇게 살아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생활 공동체잖아요. 이제 말을 그대로 같이 생활하는.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 공동체라기보다는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주일 되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생활 공동체를 꾸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혹시 그런 생각은? 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뭐라 할까 저는 재미나는 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25살 때부터 선교사를 했다 그랬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25살 때 사역을 한 처음부터 공동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쓰러져가는 귀신 노는 집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고학생들, 어려운 사람들 몇 명 데리고 그냥 사는 데요 그냥. 그게 저로서는 공동체로 사는 게 너무 좋아했어요. 오히려 어떤 일반 목회를 한다는 게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뭐 공동체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삶으로 불렀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삶으로 공동체의 어떤 목적의식적으로 공동체를 하셨다기보다 자연스럽게. 그럼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그냥 물론 선교를 해왔지만 삶 자체가 삶의 양식이 공동체예요. 삶의 양식이 공동체예요. 그리고 사역은 선교와 교육을 하고 또 우리의 경제적이나 삶의 바탕은 농사고. 그래서 우리 민들레는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공동체적인 생활 양식으로 교육하고 선교하고 교육, 선교, 농업, 공동체 이게 4가지 기둥입니다. 이 4가지 기둥이 하나가 무너지면 우리 무너집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교육 학교를 운영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선교는 처음부터 했으니까 하고 그리고 우리는 도시가 아니라 농촌에서 농사 짓고 농촌을 중심으로 살고 우리의 생활 양식이 공동체를 한다. 이게 4가지 기둥이 아주 확고하게 우리는 이걸 뭐 떼놓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뭐 제가 이념적으로 옛날 우리 사람들이 뭐 어떤 의식적으로 했다기보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살게 됐어요. 저로서는 그게 삶이 좀 물론 공동체로 사는 게 쉽지는 않죠. 부부가 결혼해도 뭐 중리산에 사는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하고 뭐 살 수 있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어렵다,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 맨날 그게 매이게 되고 편하다, 삶이라는 것은 편하다, 뭐 어렵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편하면 살고 뭐 어려우면 뭐 안 삽니까? 그렇죠. 주님의 뜻이 다 있다. 그러면 그 뜻을 지키고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랑을 이 편한 사람만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 사랑하지 말라.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인간이 별 사람하고 다 얽히잖아요. 그럼 골라서 사랑해야 되니까 아니 또 나가는 거예요. 막 다툼무도를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깨지고 다투고서라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나라를 만드는 기본적인 하나의 자세거든. 갑자기 성전처럼 보여요. 그런 거죠. 예수님처럼. 아니요, 이게 기본적인 선거의 삶이에요. 기본적인 선거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못해서 그렇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공동체로 있다 보면 그러니까 굳이 이제 삶의 공동체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만나는 그런 관계에서도 갈등 상황이 자꾸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잦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된다고 하나? 예. 그렇게 하시는지. 저도 그런 참 지난한 세월을 많이 경험했죠. 어떤 때는, 뭐랄까,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정말 흥신하고 막 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런 때는 그런 분위기가 좋죠.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사람들 에너지를 빼앗고 정말 신경질나게 만들고 사람들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죠. 그러나 나중에 되면 뭐랄까 결국 공동체로 그냥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 한 몸을 이루려는 어떤 느낌들이 서로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양보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고 점점 가까이 올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 욕망과 자기 고집 중심으로 살겠다면 그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 사람 반드시 떨어져 나가죠. 나가야 되고 또. 왜냐면 한 몸을 자꾸 한 몸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걸 우리는 모르죠. 모르는데 저도 의문이에요. 과연 그런 거의 본성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공동체에 있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안 그러면 그런 어떤 기질이 있는 사람들을 한개서 세워주시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교육을 하는 사람인데도 교육을 해서 사람이 바뀌냐?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교육받는가?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교육한다고 사람이 바뀔까? 그게 어리면 그냥 연령이 어릴수록 가능성은 많지만 어리면 가능성은 많아요. 네. 어리면 가능성이 많은데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좀 괜찮아. 우리가 해보면. 네. 고등학교까지도 조금 애를 쓰는데, 그런데 이미 고등학교와 대학 넘어갔다? 제가 볼 때는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희망하는 교육이 10%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이미 자기의 그게 있어요. 인식이 그 사람이 바뀌려면 두 가지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막 박살이 나쁘게 고난을 받아가 완전히 그냥 막 박살이 나쁘게도 손들고 아버지 살려주소 하고 오든지, 안 그러면 은혜를 막 몽천 분격을 받아가지고 깨지가 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 둘다어렵거든. 맨정신으로 살라 그러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좋을 때는 좋지만 잘 안 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에 맞게끔 어느 정도 존중해주면서 어떤 역할들만 하도록 하면 좋아요. 그리고 다만 우리가 원칙과 철학과 메시지는 살아있어요. 공동체가. 안 살면 이 사람이 휘둘려요. 타락에 풀고 변질돼 버려요. 이걸 지켜나가는 게 정말 공동체 항상 두 가지 갈등이 있어요. 정말 한 몸을 이루려는 조그만 말을 알아듣고 함께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뺀질뺀질한 맨날 저기야기를 갖고 정보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종류를 다 분리할 수 없어요. 같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이제 공동체를 운영하는 하나의 비방인데, 그러니까 공동체를 하는 사람들은 재미있게 못 살아요. 제가 볼 때. 재미있게 못 살거나 학생이 필요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이게 공동체는 제가 한 50대쯤 된 사람이 저보고 가끔씩 와가 우리 공동체 하려고 그러는데 좀 비방 아이들 하면 제가 이런 지하에 좀 그만하겠어. 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저희같이 20대, 30대, 한 40대까지 봐줄 수 있어요. 그래도 50대 넘어서 한다? 죽으려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공동체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을 알잖아, 인간을 다들.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지 마음에 드는 사람들 뭐 오는 거 어디? 그쵸. 정말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게는 함부로 그게 공동체는 제가 결론이 그래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거나 자연스럽게 인도할 때 못 이긴 척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뭐 주제는 내가 공동체 운동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전부 가짜되기도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야망이에요. 목사들이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가 큰 교회를 일가서 뭐 하겠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진짜 그거는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공동체와 교회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겸손히 인도하는 걸 마지 못해서 끌려가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사람이 뭐라고 감히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성경에 가진 우습게 얘기는 그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정말 부유한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장에 그 얘기했죠. 사랑은 첫째 뭐라고? 첫째 특징. 사랑은 오래 산 거예요. 그리고 사랑장의 마지막 특징이 뭐예요? 사랑장의 마지막 그 특징? 네? 맨 마지막에 사랑의 특징. 네?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공동체와 사랑 이런 거는 딴 거 없어요. 버티고 인내하고 반 죽는 거예요. 진짜요.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꾀를 내고 공동체 좀 더 편한 구조를 만들어내고 공동체 어떤 뭐 철학을 만들어내고 자꾸 딴 방법으로 이제 조작적 공동체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왜? 자기의 온몸으로 이걸 바쳐서 못하니까. 물론 그것도 일부 운영상 도움은 돼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몸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다시피 목사님도 제가 평생 결국은 인내와 버티는 것 외에는 뭐가 있겠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인가 그 얘기했죠. 사도에 표된 것의 첫째가 뭡니까? 사도에 표된 첫째가 뭐예요? 우리는 사도의 표가 되려면 능력과 기적과 이사와 이런 게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이전에 성경을 보니까 사도의 표된 것 1차 정보는 인내라고 그랬어요. 사도의 표된 것은 인내와 기적과 표적과 딴 거 없어요.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인내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막 성령의 능력으로 불러 뭐 샀는데 영성으로 기독교 한 나라 간다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일부 도움은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발과 손으로 기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땀으로 눈물로 피로 기어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펑주가지고 막 영성이 확 뛰어나간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 단지 뭐라고? 고난받고, 환난받고, 인내하고, 그 길을 피할 수 없어요. 기독교가 장난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자꾸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만들고, 기독교를 자꾸 뭐 고상하게 만들고, 기독교를 자꾸 뭐 구름 속에 있는 걸로 만들고, 기독교를 자꾸 뭐 말씀만 뭐 잘 배우면 되는 걸로 천안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몸을 기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지금 이 공동체 운영을 이제 30년 넘게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겪으시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공동체 운영을 하려면은, 말 그대로 이제 또 여기서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이제 또 이제 견딤, 인내, 이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다가 지금 충남 홍성에 또 이제 귀농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즘 귀농을 하신 분들이 간간히 있는데, 귀농을 하려면 자기 먹고 살 것을 좀 확실하게 기술을 익히든지 해서 하지 않으면 100이면 100 실패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은 이제 목수 일을 배워가지고 이제 목수 생활하면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여기 지금 민들레 공동체에서는 어떤 농사를 짓고 있고, 어떻게 그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지. 좋은 말씀인데, 기농 문제 이야기해 볼게요. 보통 그 말씀 맞아요. 보통 우리 지역에도 기농을 해가 내려오면 1, 2억 가지고는 농촌 적응 못 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2, 3억에서 3, 4억 돼야 돼요. 왜냐면 땅 사야 되죠. 땅 사도 이리저리 하면 1억이고 집 짓다 하면 요즘 막 1억까지 못 지어요. 예. 뭐 한 2억 정도 3억 돼야 되죠. 그러면 남은 1억 가지고 까먹기 시작한다고. 근데 그 사이 누가 돈 벌어줍니까? 그 나중에 안 되니까 쫓겨가 갚으리지. 네. 또 동네 사람 뭐 텃세 있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농촌에 집을 지으면서 목수를 한다든지 공무원을 하거나 어디 외부에 하면서 하는데 이제 반도시를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돈 없으면 안 된다, 기술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는 가만히 생각하면 전부 개인주의적 접근 방식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개인주의 접근 방식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돈 하나도 없고 기술 하나도 없고 심지어 몸이 병들고 오면 살 수 있어요. 솔직히 공동체니까 저를 도와주니까. 우리 농사 지금 제가 직접 농사 지어요. 쌀 농사, 벼 농사 다 해요. 우리 농사 지어가 먹고 산다고. 첫째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다가 아니지만 근데 적어도 여기 오면 따뜻한 방 주지. 먹고 살 수 있는 주지. 이런 카페가 우리가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있지. 뭐 나름대로 재미있게 살고 그 공동체적으로 서로 협력을 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돈 없어도 안 그러고 개인적으로 가려고 하면 기농도 점점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정부나 교회나 우리도 이제는 개인적 접근적 기농 방식이 아니라 우리같이 교회나 이런 공동체 중심으로 접근하면 누구나 어렵고 가난한 사람, 특히 저는 생각해 어렵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농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을 열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어렵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도시에서 인생을 편하게 살다가 더 고달프게 산다고 도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뭐랬죠? 또 어떤 재정 문제 이야기. 예. 사실 여기도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옛날에 학교를 할 때에 아들이 많을 때는 73명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한테 학비만 받아도 충분히 돌아가요. 우리 공공삼도. 근데 학비를 많이 받았느냐? 아니요. 대한민국 대안학교에서 가장 싸게 받았습니다. 싸게 받았는데도 학교가 운영되고 괜찮아요. 근데 학교가 줄어들었으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 쪽에서 공동체 쪽에서 학교를 지원해야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돈이 노는 구석은 양계 조금 하고, 또 농촌에 있지만 우리 쌀이나 나라 이런 채소 중에 우리 좀 먹고 조금 하는 그런 저것이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상당히 위기감들이 많죠. 지금도 그런 셈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농촌 중심으로 이 삶들이 돈이 되면 하고 돈이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농사 자급자족과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은 사실 돈도 안 되고 시간은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걸 고수해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이에요. 이게 힘들고 어렵다 해서 아이 때려치워버리고 돈 봐야 되는 걸 하자.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농촌 공동체에서 안정감을 반드시 버무리신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생을 농사를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지어왔어요. 계속. 쌀, 우리가 먹는 쌀, 밀, 뭐, 채소, 뭐, 계란, 닭, 웬만한 다 우리가 다 먹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마음이 든든해. 우리는 돈이 없어도 여기 뭐 오면 무조건 살아. 무조건 살아. 괜찮아요. 전혀 걱정 없어. 또 자식 많이 데리고 와도 좋아. 우리 학교에 있으니까 공부하면 되는 게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회로 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뭔가 이제 공동체 기업들도 연구를 해요. 가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돈을 벌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가능하면 어떻게 가난하게 살까라는 생각을 더 하자는 거죠. 어떻게 가난하게 살까? 이 생각이에요. 이거는 전혀 다른 발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발상이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말했습니까? 네 모든 거 버리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그 말 본다면 네가 완전 알그지대가 나를 쫓아. 기독교의 시작이 원래 알그지들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원래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쳐버렸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뭐 필요 먹고 뭐 돈 좀 구원받고 이렇게 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죠. 우리도 선교를 하기 때문에 1년에 수억을 구원을 받아요. 수억을 구원받아도 선교를 보내요. 통로는 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과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땀 흘리고 게으르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농사에서 노동하는 게 왜?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힘겹게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전부 제가 속물이잖아요. 그러나 복음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늘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함께 가난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서 가난하게 산다는 말은 비굴하다, 이렇게 좀 구차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젓한 가난들, 어젓하게 가난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는 그래요. 도시에서 사는 돈의 한 5분의 1, 10분의 1만 가지고 여기서 살아요. 실제로 돈으로서는. 안 그렇겠어요?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가지고 산다면 여기는 3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특별히 허랑방탕하고 비싼 옷 사입고 뭐 사치하고 이렇게 안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에서 가난하게 사는 연습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농촌 공동체적 삶만큼 탁월한 게 없다. 이거는 왜 이렇게 내가 고소하는가 하면 주님을 따르기 위한 삶의 양식이라는 거죠. 도시에서는 되게 사실 어려워요. 도시에서는 한 발 움직이면 돈을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 발 움직이면 돈이 있어야 되고 한 번 말하면 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도시는 사람을 그냥 돈을 벌게 막 몰아붙이고 돈 못 버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막 그런 사회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도시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안 된 말이나 악마적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도시 자체가 악마는 아니지만 악마적 어떤 현상들이 도시는 분명히 있어요. 여기 지금 마지막에 보면은 그 바벨론의 그 현상을 보면 그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라고 했어요. 악마적인 소굴이에요. 실제로 소비와 사치의 소굴이에요. 도시 자체가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시가 좋다고 이 해에 벌리고 그 좋다고 맨날 뭐 스타벅스 가고 어디 뭐 쇼핑하고 백화점 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까? 천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옷도 메이크업 막 무슨 옷 비싼 가방 들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자랑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부터 그런 메이크업 브랜드 옷이나 사치품 안 쓰는 운동을 해야 돼요. 쓸데없답니다. 이거 1, 2만 원, 2, 3만 원 하면 돼요. 그래도 어떻게 살 수 있다고. 부끄러우지 않고. 그런데 무슨 브랜드다 뭐 해가지고 막 들고 되게 수백만 원 더 인간 대접 받는다. 이거는 완전히 정말 좀 미친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크리스천들부터 농촌에서 가난하게 살고, 가능하면 농사를 좀 짓고, 또 가능하면 농촌에서 자기 집 외에 옆에 조그마한 방을 좀 짓는 운동을 해라.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좀 모셔가 같이 사는 거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유리하는 빅민을 네 집에 들이라. 유리한 빅민에게 막 구제금만 주고 돌려보는 게 아니라 네가 같이 살아라 그랬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오갈 데 없다. 오시라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은 조그만 방이라도. 내가 돈 많다고 크고 멋진 돈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큰 집과 멋진 집을 짓니까? 내 몸 누리려 그러면 0.5평짜리만 공간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50평, 60평짜리 집을 지어야 되죠? 하려고 수십억짜리를.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방에다 이거 놔두고 저거 놔두고.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소유욕, 내가 더 가지고 이걸 뭐 해야 된다는 소유욕망 때문에 공간도 크고 집도 커지고 차도 커지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줄여나가야 돼요. 작은 집 짓고 옆에 더 작은 집 지어서 어려운 사람 같이 살자. 그리고 내가 돈이 많아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고 노동하더라도 일당 얘가 노동자 하면서 가는 사람은 먹고 살면 어때요? 요즘 도시 농촌에 건축 현장 가면 일당 최소 여자들이 밭에 요즘 하우스 일하면 여자들이 최소 1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그러죠. 옛날 7, 8만 원 정도 10만 원, 11만 원 받잖아요. 남자들은 힘도 없으니까 한 12, 3만 원, 좀 기술 있으면 15만 원, 20만 원 받는다고.
그중에서는. 그러면 그 정도 받으면 한여름을 해도 150만 원 이렇게 말하면 충분히 없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있다고. 살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만 살아요? 절대 우리만 살겠다는 정신풀이야 됩니다. 완전히. 근데 어떻게 내 몸도 어려운데 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지금 한국 사회가 미국 자본주의보다도 더 자본주의가 되고 세계 어디보다도 더 돈 귀신들이 다 되어버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더 돈 귀신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돈 없으면 안 된다. 이 정도 삶을 살아야 사람 대접받는다는 의식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사실은 더 거지같이 살고 더 가난하게 살고 더 없이 살아도 당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같이 좀 어울려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좀 빛이 나야 돼. 그래서 농촌에 난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런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는 쓰지 않습니다. 우리 애는 써요. 그러나 너무 애를 쓰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열정보다도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삶을 같이 살까라는데 좀 더 우리는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평생을 그런 사람들하고 살아왔어요. 실제로 요즘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죽어가는 사람, 암병 환자들, 과부들, 고아들, 특히 정신병자들, 정신이 어려운 젊은이들, 뭐 이런 애들하고 끊임없이 같이 살았고 지금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받고 어려운 청년도 한 명 있고 정신병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또 때는 있었고 우리 학교 가는 애들 보면 정말 어려운 애들 많아요. 이혼한 가정들, 가정이 파산하는 아이들, 오갈 데 없는 아이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다야 되지.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옳을 수 있지만 반밖에 안 와요. 왜냐면 반밖에 안 왔단 말은 그렇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순간부터 그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정신들을 우리가 이제 좀 견지하면서 나가는 것이 좋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 인터뷰를 좀 보니까 대학 가지 말라고 이렇게 그걸 그렇게 강조를 하신다고. 예, 맞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지금 대안학교로 운영을 하시는 분이 대학을 가지 마라 그렇게 하신다는 게 왜 대학은 목사님도 대학 나오셨고 했는데 왜 대학을 가지 말라고 합니까? 지금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과도한 고등교육, 대학 교육 때문에 국가의 근본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학사, 석사, 박사 받은 제가 그래도 서울대학 박사인데 서울대학에 박사를 졸업한 사람들의 30~40%가 비정규직입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할수록 더 그래. 지금 숫자가 더 내렸을 때 저희들이 선교하는 인도 나가는 데에는 대학생들이 많아요. 기독교 국가에서. 일할 게 없어.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의식은 있는데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좌절감에 마약에 막 심각한 문제 생겨. 중국이 지금요 한때 경제가 발달을 하고 됐지만 아마 중국 정부에서 통계를 조사할 수 있어요. 중국에 공부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은 지금 중국의 실업자들 청년들이 아마 수백만 명이 아니고 수천만 명이 될 거예요. 네. 앞으로 중국 나는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의사나 간호사나 몸과 손을 집중적으로 움직여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공부는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해도 되는 과들을 괜히 가가지고 부모 애미이고 세월 허송세월하고 그리고 또 대학 가서 좋은 거 배우니까 참 못된 짓은 대학에 다녀요. 사람 안 되지. 근데 말로 대학 보내냐 말이지.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말해요. 학부인데 부모들한테 깨놓고 말해. 애들 민들레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대학 보내지 마라. 지가 꼭 대학 가려고 하면 지가 노가다 하든지 아르바이트 돈 벌이가 지가 가도록 해라. 그리 해야지 대학의 소중함을 지가 안다고.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뭐 부모가 돈이 주니까 막 대충 시간 보내가지고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저거 했다가 완전히 아들이 헛개비들이 돼버린다. 공부해가지고 실제로 헛개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진짜 공부하려면 네가 버려가 네가 가라.
그러면 그때부터 애들 정신이 바짝 돌아가요. 그래? 그러면 지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꽤나 또 괜찮아. 잘 듣고 있어. 괜찮지? 어렵나? 괴롭나? 괴롭나? 해도 돼. 그게 진짜 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진짜 지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지가 스스로 생각해. 그러면 이제 대학 가도 돼. 우리 애들 졸업했는데 그런 애들 많아요. 대학 가지 말고 실제로 대학 안 가요. 안 가는 게 많냐? 실제로 지가 살 길을 열어요. 근데 지금 놀라운 애들이 많아요. 많다기보다는 큰 애들이 특별 애들이 많아요. 저는 사람이 되겠나 싶은데, 한 애가요, 이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오래된 이야기인데, 김동금이라고, 아버지가 목사라. 이 친구는 음악을 딱 들으면, 그대로 쳐. 그렇게 하면 뭐, 그게 타고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니까, 네 음악대가 음악 목사가 되라. 자꾸 부추기는 거야. 그럼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그 내가 이야기 뜯어 말겠지. 목사님 그러지 말고, 얘 길이 있는 것 같다고 놔둬라. 근데 이 녀석이 뭐 하는 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우리가 옛날에는 인턴십을 보냈거든, 3개월, 회사나 이런데. 어느, 요 핸드폰 껍데기 만드는 디자인 스킨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디자인 스킨이 요즘은 모르겠는데, 인천국제공항의 매장에 들어갈 만큼 뛰어난 회사예요. 이 디자인 회사에 아르바이트 3개월 연수를 갔네. 갔는데 가니까 이미 그 매장에 연세대학 출신들 졸업생이 3명이 와 있어. 일하러. 연세대학 같은 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근데 사장이 하는 말이 가관이라. 이 연세대학 서의를 써보니까 회사에 할 줄 아는 일이 하나도 없어. 딱 하나를 잘한대. 뭐냐 하니까 복사는 잘한대. 근데 우리 요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잖아요. 시키는데 일을 전부 다 잘한대. 심지어 어디 파견 근무를 해가 어디 가가 좀 도와주라고 지사에 갔는데, 지사에 가면 그 지사장이 고민이 빠져가면 있는데 그것까지 덕분이라면 안 되겠으니까 조율해가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야야, 니는 대학교 갈 필요 없고 바로 우리가 특채를 해가 우리 회사 지휘해줄 거니까 바로 오라. 그런 애가 있어요. 그 이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지가 일본의 어떤 그 음식을 또 조회해서 음식 요런 걸 좀 이렇게 일본에 무슨 걸 만들어가지고 식당을 열었어. 그 식당을 열은 게 프랜차이즈가 13개인가 돼. 13살이 묵을 수 있도록 만들고, 지가 직역하는 게 4개라. 나이가 30도 안 됐어요. 네? 그게 지금 31살쯤 됐겠죠, 2살쯤.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2년 전에 때려치워버리고, 또 이제 유럽 갔다가 견문 넓히고 와가, 또 자기 또, 동기하고 또 식당 사업을 했는데, 하여튼 기가 막히네. 강남에서 무슨, 뭐라 그러나? 돈가스라 그러죠? 강남에서 무슨 돈가스점을 하는데, 강남 일대의 그 식당으로 가면 매출 1위래. 근데 이제 30대, 31살, 2살 건데, 그거밖에 안 돼요. 왜 이런 게 생겼느냐? 그런 스스로 해야 되는 자립심과 창의성과 어떤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는 탐구력들이 민들에서 배우고 우리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아이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학교를 다녔어요. 그렇죠. 다 우리 학교 출신들이죠. 근데 뭐 직업계고 애들도 실습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이제 관련해서 토론회도 해보고 가보고 이랬었는데, 토론회가 실습이 과연 애들한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결론을 내리고 아니다라고. 실습? 예. 직업계고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끝나면 한 고3 때 이제 한 6개월 정도 실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죽기도 하고 이제 사고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뭐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하고 이랬었는데, 부모들은 이게 뭐 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직업 현장을 보내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거기 가서 직접 일을 해봐서 이게 얘한테 맞는지를 알아야지 뭔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파견을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파견은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가 뭐 공립학교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보내시게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우리는 그 복잡하지 않아요. 네. 그냥 아는 사람 아름아름으로 우리는 인간학교도 아닌 거고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그냥 간부 이제는 또 그런 인턴십 과정을 없애고 또 왜냐면 그게 여러 가지 시간 때우기시나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아이들의 사정에 맞춰서 네. 꼭 필요하다. 어떤 애들은 요 가까이 협력하는 목조주택 좋은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런 데는 가면 1년도 보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영 아들이 학교 정이 안 되고 말도 안 듣고 힘들다. 그럼 꼭 학교에 붙어 있을 필요 없잖아요. 꼭 가라. 가가지고 학교를 한두 번 오면서 또 가서 제대로 사랑구실을 하고 실제로 땀 흘리면서 일을 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또 변화돼요. 그런들한테 일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 맞춰서 하지. 무슨 뭐 제도적으로 요 가보고 저 가보고 누가 그 현장에서 뭐 아들 얘기나 맞춰서 해줍니까? 네, 저 마음대로 해버리지.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충분히 우리가 그 아이의 사정을 보면서 아이가 정말로 진로를 염려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어른들이 교사들이 그거는 조금 책임있게 신경을 써야 돼요. 네네. 그래 안 하면 네. 괜히 아들 그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그렇죠. 노동 착취 비리가 있고 네, 노동 착취가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목사님 지금까지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첫째는 여기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인근에 있는 마을의 교회 역할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과 함께하는 사업이 있는지. 예. 예.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 우리가 이 지역 서북인은 전체를 대상으로 선교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는 마을 사람들이 이전에는 한 번씩 교회 오기도 가기도 해요. 지금도 한두 명이. 그러나 오는 모양은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오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원하지도 않아요. 왜? 우리 자체의 삶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들의 어떤 우리의 일 자체의 1차 순위 때문에 그래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어떤 목회자가 한 사람이 정말 이 인근 마을을 좀 전도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오면 좋은 거지. 근데 지금 저나 다른 식구들이 그것까지 감당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적극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뭐 전도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열심히 하진 않아요. 열심히 하지 않고 다만 이제 마을과 했던 사업들이 큰 것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지금 저쪽에 보이는 인천 벽돌집 있죠, 태양광. 네. 그 집이 이 마을이 우리 때문에 산청군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선정되었어요. 하도 이 민들레 때문에 사람들도 오고 교육 받고 하니까 군에서 이 민들레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걸 우리 때문에 저걸 지어줬는데 저거는 실질적으로 마을 소유권은 마을이에요. 그러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1년에 얼마 정도 적지 않은 돈을 또 마을에 이어줘요.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베이커리도 있거든요. 네. 베이커리 저거는 우리 산청군 마을기업 1호예요. 산청군의 여러 마을기업인데 그 1호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한동안 처음 잘 될 때는 지금 인천시장하는 유정복 시장, 행안부 장관이 마을기업이 원래 행안부 소속이에요. 지금 거기에 오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제 이런 역시도 이제 마을 중심으로 이제 관해서 한 것이죠. 뭐 이런 일들이 들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한때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가 사단법인 대한기술센터라고 있는데, 이명박 때에 정부 때 또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가 녹색 성장이거든. 이미 그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우리는 에너지와 환경과 대한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일을 했어요. 네. 하다 보니까 눈에 중앙정부에서 들어왔는지 우리 민들레를 이제 지원을 했어. 이제 아예 뭐 우리가 뭐 모르는데 아예 정부에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줬어 우리한테. 거기 사단법인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공익법인. 네.
아이고 가만히 있는데 뭐 하루만 어떻게 좀 뜨신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 많은 지역들을 지금 시설들도 하고 그동안 또 잘 운영을 해왔고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하고 하기도 하고 지방정부 하기도 하고 마을하고도 이런 프로젝트는 경험이 많아요. 경험이 많은데 저의 결론은 뭔가 하면 물론 적절하게 지역과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나쁘지는 않으나 요즘 뭐가 병폐인가 하면 자기 역량은 모르고 맨날 정부 지원만 바라보는 이 습관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나 단체가. 나는 그건 옳지 않다. 우리가 정부를 도와야 되지. 정부가 우리를 도와야 되느냐. 저는 이런 입장이에요. 정부가 도울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지. 그래서 물론 정책상 관련될 때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한 너무 막 주위에 기웃기대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힘으로 기도로 조금 거라도 해보면 그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인근의 이런 교회나 마을들을 우리가 평생을 섬겨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많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초창기에 젊을 때 했던 만큼은 이제 다 커버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늘 마음이 좀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죠. 대한기술센터에서 어떤 기술들? 원래는 대한기술센터라는 게 우리나라는 고급 기술이잖아요. 원자력이나 무슨 자동차 하이테크놀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주 고급 기술은 기술력은 좋은데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그게 이제 좀 그러나 호미로만 농사 못 짓잖아요. 그게 호미와 트랙터 사이에 적절한 기술이 뭐냐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산성도 보장이 되고 사람들의 인력과 공동체에서도 보장되는 이런 중간 기술. 그래서 처음에 대한기술의 제일 처음 영국 EF 슈마가 말했을 때는 중간 공업 기술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중간 공업 기술에서 대한기술, 대한기술에서 적정 기술 이렇게 발달이 되거든. 다 같은 말이에요,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이게 현대 과학과 문명의 상당한 폐단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대한기술이에요. 물론 여기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나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가스나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유기농업도 대한기술이에요. 농업 부분에서 대한기술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또 대체어학 있잖아요. 대체어학도 의학 부분의 대한기술이에요. 굉장히 대한기술이 넓어요, 사실은. 어떤 이런 기계나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런 걸 다 포용하는 그게 이거는 대한기술은 뭐랄까 특정 몇 가지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과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네. 지금 이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농업을 하시잖아요. 농사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이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대한기술. 네, 적용되는 대한기술. 지금 이제 저쪽에도 가보면 교육적으로 태양열로 밥하는 거나 또 풍력 발전기도 옛날에 스치는데 풍력 발전기는 사실은 효과는 없어요. 우리나라 바람이 늘 부는 것도 아니고 또 바람이 깨어져서 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해안에나 태백산에 이런데 풍력이 좋지 옳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 있잖아요. 태양광 같은 건 아직도 태양이 좋으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기업화가 많이 되어서 그렇고 그 이제는 또 바이오 디젤이라고 돼지기름이나 기름을 얻어와가지고 가공해서 실제로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요. 그럼 그거는 디젤 차에 이으면 정말 괜찮아요. 향기도 오염 안 되고 좋고 구수하게 차가 가면서 구수한 냄새 나요. 그런 기술도 기업도 만들기도 하고 바이오 가스를 통해서 소똥이나 이런 똥을 모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죠. 보급도 하고 주로 우리는 교육과 보급 운동을 많이 해요. 특히 캄보디아 쪽에도 우리 학교에 많이 했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깨놓고 말하면 태양광을 빼놓고는 현실적으로 일상에서 쓰는 대한기술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수없이 실험을 했는데 두 번째 이유인데 첫째는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해가지고 여기서 가서 탁 들어가지고 5분 만에 밥이 돼야 되는데
이거 뭐 한 시간 반을 태양 꽂아서 한다? 화딱 지났어. 한국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성질이 급해서 안 돼. 아프리카는 이제는 가능해. 할 게 없으니까 보고 많이 돼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게 이제 뭐랄까 이제 우리나라 성질적으로도 맞지만은 이게 또 사업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이 관계 깊이 관계한 친구 있는데 최선의 수단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사주니까 그런 거. 기술 개발하고 하려고 해도 아무도 안 돌아봐 주니까 결국에는 안 돼요. 뭔가 잘 되려면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자체는 비즈니스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쪽에 일부 그런 사업들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비즈니스나 이런 것보다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우리의 삶으로서 이제 점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이것은 유리한 점은 아직도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직도 난제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목사님이 원래 전문가가 지금 농학 박사이시고 농업 전공을 오랫동안 해오시고 농사를 직접 지으시면서 또 이제 교육도 하시고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농업 교육, 선교 이런 공동체를 꾸려가고 계시는데 유기농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전부 유기농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농촌이 대부분 다 지금 그냥 관행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해외 캄보디아랄지 좀 아프리카 뭐 이런 데까지 공동체를 확장하고 계시고 계속 훈련을 시키시고 그러고 계시는데 농업 기술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이 민들레 공동체는 좀 특화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래, 그게 참 저도 평생을 농사를 하고 가르친 사람으로서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방울 안 쓰고 순수하게 유기농으로 농사 짓는 사람은 전국 농민의 1%가 안 돼요. 1%도 안 돼요. 실제로 이렇지만 4%. 그리고 이제 좀 봐줘가지고 농약도 조금 치고 저농약 뭐 조금 하는 사람이 한 2, 3%, 3, 4% 될까? 4%까지 안 돼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이게 안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당장 쉽게 왜 안 되는가 하면 농민들이 유기농 하면 돈이 된다 하면 왜 안 되겠어요? 한두 번은 되지만 안 되거든. 결국에는 이 자본과 돈의 어떤 한계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 관행 농사 때문에 지금 갖는 국민의 건강의 피해는 말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올해는 산다고 하지만 전부 우리 사회 전체가 그냥 전부 병 환자들이에요. 참 고민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접근이 있어요. 하나는 삶의 선진국 중심으로 삶의 질을 올리는 유기농업이나 좋은 농산물을 개발하는 라인 하나 있고, 또 아시아 아프리카 실제로 우리가 말라이 선교에도 관계하고 있는데, 말라이는 세계에서 4번째, 5번째로 세상에서 가능한 나라예요. 실제로 하루에 한 끼 근근히 먹어요. 그런 나라에 무슨 고상하게 유기농으로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농약을 짓든 어떻게 됐든 먹어야 사는데, 그런 나라에 이런 게 참 이상적이죠. 이상론적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그런 나라는 지금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가지고 농사 짓기에도 그런 돈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맞는 농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도 이제 마다가스카르나 인도네시아도 오면 논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체 내에서 농업 전문가들이 팀들이 저희 친구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업 병충해가 있다. 그럼 이제 저 친구 중에 농학 박사가 병충해 박사가 있어요. 실제 전문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를 파견해서 조사를 하거나 보내좀 달라 이런 경우 있고. 그래서 수의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 누구 보내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거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 갔다고 해서 당장 해결 안 됩니다. 그 땅에 수천 년, 수백 년 묵은 어떤 생태와 그 관습과 이런 것들이 현상적으로만 보고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그들이 지금 100% 자기식으로 짓고 가난하고 굶주린다면 여기에서 조금 더 이런 방식으로 바꿔지. 이제 한 번에 전면 개선하면 불가능하고요.
100발 걷기 실패해요. 우선 그 중에 한 10%만이라도 요리처럼 해보지 않겠냐고. 한 1, 2년, 2, 3년 하면 또 결과가 나오잖아요. 또 조금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자연농업이나 유기농업 하는 사람들의 환상이 뭔가요? 이게 정말 성경적인 농업이라고 확신을 해가지고 바로 그대로 지금 될 줄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의 농사가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좀 한계가 있더라도 존중하면서 점차 나가는 어떤 방식들. 이게 저는 그 접점을 찾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분들이 비록 굶주리고 가난했지만은 수천년 수백 년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이 삶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무시해가지고 박정희 때 결국에는 우리 지금 논밭을 파고 있어 농민들 지렁이 새끼 한 마리 먹는 거야. 지렁이 새끼 한 마리 없어요. 농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참 뭐랄까. 그래서 이제 목적은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농사하면서 깨달은 것 간단해요. 악당들, 못된 놈들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고 못된 땅을 옥토로 만든다. 근데 이게 다른 이야기지만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인류의 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평생을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또 이게 좀 엇나갈 수 있는 아들, 사람들을 좀 이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든다. 이게 이 두 가지도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요, 목사님 그 강의를 들어주고 싶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상당히 제 자신이 가치관이 조금은 그 혼돈이 좀 와요. 왜냐면 여태까지 느껴왔던 그런 인생의 어떤 그 가치관에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 것이 참 이게 맞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이런 그 가치관의 세계에 저희 가치관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이 지금 목사님 강의를 듣고 지금 들어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만들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제가 목사가 질문을 한다면은 저희 자식이 여기 지금 공동체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정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애기도 공부를 참 잘해요. 굉장히 잘하고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데 얘가 지방에 있는 그런 대학은 무난하게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부모 욕심으로써 얘를 좀 더 공부를 더 시켜가지고 좋은 학교, 일류 학교나 뭐 예를 들어 소지 학교라든 뭐 이런 데를 보냈으면 하겠는데 그런데 그 보냈으면 방법이 무엇인가? 얘를 어디 뭐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은 과외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시켜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안학교에서 내가 부모를 생각해서 야, 너 가지 말고 같이 어서 우리 좀 대안학교에서 같이 동성생활하면서 여기서 가까운 대학을 가서 또 중소기업을 들어가면 어떻고 대기업을 들어가면 어떠냐. 지금 목사님 강의는 큰 것을 바라지 말고 작은 것에서 이런 것을 좀 실천으로 인내하고 저주하는 것이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조이도 들어가더라고. 그래, 대학교 가기 위해서 대도시로 가서 공부 좀 더 해. 할 것인지 그게 지금 조금 이런 혼돈이 와요. 이상님 한번 보시다. 네. 왜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왜 우리가 서울대학 가게 됩니까? 그 답 먼저 해보세요. 네. 왜 그 좋은 대학 가고 왜 서울대학 가야 되죠? 대답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요. 저는 아이가 서희였습니다. 머슴아들 둘이 여식에 한자인데 다 초등학교 보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보내면 학교 끝이다. 애들 물도 좋은 애들이에요. 물론 여식에는 가운데 딸내는 아빠 내가 그래도 중학교까지를 가고 싶다 해서 중학교까지 가까이 학교 보냈어요. 제가 별 후회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애들이 다 망했느냐? 아닙니다. 다들 스스로 회사 만들고 자기적으로 자기 삶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그 직장 만들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뭐냐 하는 말이죠. 물론 여건이 되면 가는 거야 뭐 뭐라 할 건 없죠. 그러나 애써서 또 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있어요.
요 마을에서 초등학교 요 산릉이 있어요. 도산초등학교라고. 옛날에 억수로만 지금은 거의 폐교 직전인데, 요 공부 잘하면 초등학교까지 보내. 근데 요 가까이 저 중등학교가 있거든요. 중등학교는 옛날 촌에는 삼중학교잖아요. 고등학교 안 보내. 부모가 공부 잘하고 어디 보냅니까? 조금 이제 큰 도시에 보낸다고 자취시키더라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대학교 가야 되니까 아예 이제 한 도에서 명문학교를 진주고등학교 마산을 보내죠. 보낸다고. 그 공부 잘하니까. 그리고 또 공부 잘하니까 어디로 최소한 서울대학에 이제 그대로 보내야겠지. 보낸다고 빚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다 시켰다고. 이제 마을에 그렇게도 붙이지. 아, 서울대학 소수학교, 뭐 방금도 학교 붙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근대 역사에서 아들 공부를 시키면 시킬수록 그 아들이 흙을 떠나고, 공부를 시키면 시킬수록 고향을 떠나고, 공부를 시키면 시킬수록 인간을 떠나고, 공부를 시키면 시킬수록 농촌을 떠나고 생명을 떠나는 문화가 되어버렸어. 나는 이게 그럼 결국 우리 공부를 뭐 때문에 하느냐? 결국은 땅을 살리고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가난한 사람 돕고 살리기 위해서 있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상관없이 돈 벌고 기술 벌고, 물론 그래가 도움은 되지. 사회적인 전체를 보면. 그러나 그게 뭐냐는 말이야. 저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물결을 교회에서 서울대학하고 하버드대학 연세대 갈 수 있다고. 그러나 그 머리 어디 녹습니까? 갑니까? 아니에요. 그걸로 충분히 삶을, 그 대학하고 안 가고 문제고, 정말 삶을 일으키는 역량이 있는 공동체와 사람을 좀 만들자는 거죠. 저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제발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마을 중심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한 마을을 지금 그래서 중남 홍성에 풀무학교 있는 그 마을이 좋은 이유가, 물론 거기는 성각자 선생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마을에 사람이 살만한 정말 좋은 농사를 하는 농촌을 하나 만들어나니까 전 세계에서 그 농촌을 배우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뭐 하버드대학 100명이 붙다고 그걸 만들 수 있습니까? 삶이라는 건 그리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기 원하는 것은 삶의 창출이에요. 정말 제대로 된 삶이, 우리 삶이 다 깨어졌잖아요. 다 60, 70대 무사하고 이제 우리 공부를 할 만큼 했잖아요. 우리 다 경험할 거 할 만큼 했잖아요. 교회에서 집사, 장로, 목사 다 했잖아요. 그건 뭐 어떻단 말입니까? 그 하고 나서 결과가 뭔데요?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 길러내고 정말 내가 자랑할 만한 후배들 생명을 존중하고 살려낸 사람이 몇 명 있단 말이죠. 아, 서울대 갔다, 뭐 박사했다, 대통령 했다, 이게 아니고 껍데기 말고 실제로 삶을 지키는 사람들,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면 정말 누가 있냐 말이죠. 우리 자식들도 다도만 갖고 없는데 어떻게 되냐 말이죠. 이걸 이제 다시 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대학이냐 뭐 직장이 이런 2차적인 문제예요. 보다 본질적인 질문이 뭐냐는 말이죠. 그리고 또 가려면 해야죠. 그러나 정말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죠. 좀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화장실 갔더니 저 화장실 거울에가 민들레 학교 문화석고 예. 이거 적어놓은 거 제가 사진 찍어왔어요. 예. 옥토 만들기, 좋은 날 부재하기, 기념일 나무 심기, 작은 집 짓고 나그네 영접하기, 키우고 만들고 생산하는 생활. 이런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소소한 좋은 것을 다 소소하니, 물론 이게 다 이게 좋은 말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얘기잖아요. 예. 아, 좋기는 좋지만, 이런 것을 근데 구체적으로 몇 세 가지 항목을 선택해가지고 거울에다가 이걸 만들어놔서 이걸 사진 찍어왔어요, 내가요. 이건 제 고백이고,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고, 그렇게 살려가는 고백이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많은 분은 살려고 했습니다. 저는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뭘 사고, 이런 걸 정말 싫어합니다. 실제로 농사지가 만들고, 어떤 거 하나라도
나무로도 갖다가 만들고 뭐 이런 걸 제가 좋아해요. 여기 있는 돌담들 전부 다 제 손으로 직접 쌓은 거예요. 몇 년 동안.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제가 여기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깊은 안정감이 있어. 왜? 내 손자국이 있는 거니까. 이 나무들요 다 제대로 심은 거예요. 여기가 원래는 다 농가밭이 논이었어요. 논 전부 다. 나무 하나 없고 집 하나 없던 이 전부 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들었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게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눈물과 땀으로 했다 생각에 늘 마음이 달라져요. 이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죠. 그거예요. 돈으로 이름 만들기 쉽죠. 뭐 돈 수십억 해가지고 뭐 이놈 한번 집 한번 사주고 뭐 집 지면 1, 2년 만에 금방 되죠. 그러나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아까 저기 장애인이나 가난하고 약하고 몸을 쓸 수 없는 그 의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운 아들도 있고요. 네. 우리 청년도 있고, 예, 그런 아이들 끊임없이 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돌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복지 시설이나 아니, 이런 게 복지가 아니라 이게 그 공동체 내에서 예. 더 힘이 뭐 이쪽이 괜찮은 사람이 이쪽을 돌보고 이런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이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안에서 옛날에 대가족 제도처럼. 예, 우리는 그냥 큰 대가족이에요. 네. 여기서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잘 때 같이 자고 또 지 몸의 상태에 맞추어서 1시간이라든 2시간이든 4시간이라든 일할 수 있도록 좀 격려해주고 특히 노동이 굉장히 치유가 있습니다. 노동이 치유가 있고 특히 농사 노동은 굉장히 치유 효과가 있고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치유농사 있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기도 전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에 맞추어서 때로는 어떤 애들은요 1, 2년 만에 회복이 확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애들은 5년, 6년 걸릴 수 있고 어떤 애들은 10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인내를 가지고 참아줘야 됩니다. 같이 조금씩 해주고 왜냐면 그 받은 트라우마 상처가 너무 큰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 보고 기계적으로 뭐 상담 확 받아라 당장 고치라 인간의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전문적인 기법과 상담 기법도 우리가 좀 배우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데 전문가들도 오면 우리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직까지 그런 분은 없고요. 도움을 조금씩 받고 있고 대신 삶 전체가 하나의 우리는 치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한 번은 베트남에 선교사님이 왔어요. 이분이 엄청난 사역을 해요. 이 원더풀 스토리라는 인터넷에 넣을 겁니다. 어린 성경 무슨 책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고하는 수십 개 나라에 보고하는데 진주사람입니다. 이 친구가 돈을 없이 너무 막 저가 비행기로 막 잠을 설치고 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냐. 완전히 뭐랄까, 페인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손가락 하나도 꼼짝할 수 있는 시체가 됐다고요. 둘다 병원에서 진찰을 했는데 박사는 서희가 병명이 없어. 경대의 병명이 만성 통증 증후입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한번 이어서 시작하면 통증이 시작돼요. 이게 왜 미친대요? 통증이. 그러면 이 고통이 말할 수가 삶에 미칠 지경이에요. 이 사람이 공을 대입하는 미쳤거든요. 고통을 이기려고 돌아가죠. 그 집까지 갔다니까 얼마나 괜찮아요. 그 서울에 왔는데 45일을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시체처럼 누워있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서 여기 가보라 해서 왔어. 그런 사람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서울대 박사도 못했는데 그냥 방 좋은 거 드리고 밥 드리면 밥 드시고 또 일하고 싶으면 하시고 편히 쉬시라고. 한 달이 되었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에 가니까 20%가 30%가 통증 지수가 없어졌대.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대. 왜냐면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베트남에서 시간만 되면 널려기로서 한 달 지내다 가시기도 하고. 근데 움직이지 말라 해도 자기가 살만한 게 또 다 전 세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치유에 대해 생각해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뭐 이런 기술 기법보다는 크게는 이 환경이 주는 안정감, 평화로움이 있고 첫째. 그 다음에 공동체라는 기본적인 바탕도 있고, 그리고 틈틈이 자기가 이제 노동을 의욕들이 좀 관계를 맺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치유의 본질적인 요소일 수 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좀 더 의학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일단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전에 삶 전체가 갖고 있는 치유적 가능성을 요즘은 굉장히 많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낫지만 병원 빠져나오면 또 병들듯이 그런 거예요. 누구도 받아주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 없이 누구도 받아주신다. 원하면. 오, 어딨어? 네. 지금 5시인데 어쩌랍니까? 이제 좀 1985년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85년도 좀 되죠. 한 30여 년. 85년도부터 이제 선교 단체에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농촌에 농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렵고 가난한 농촌에 교회 없는데 특별히 그런 데 들어가서 전도하고 하다가 교회를 처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농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